라오스 대통령의 충격 발언으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모든 외교를 끊고 한국과 신뢰관계를 쌓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 라오스가 겪어야 할 손실만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영원 외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사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4시 12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국가 비상대책본부 전체가 갑작스럽게 요란한 경보음으로 울려 퍼졌어요.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새벽 시간, 건물 전체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빨간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야간 근무를 서던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의 전원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진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손전등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정확히 7초 후 지하에 설치된 백업 발전기가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거였죠. 다시 켜진 조명 아래 상황실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비엔티안 북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세피안댐의 3D 모델이 빨간색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 댐은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수력 발전 시설 중 하나였어요.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댐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때 한 남자가 황급히 상황실 문을 거세게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바로 라오스 재난안보 담당 차관 손바시였죠. 평소 단정한 모습으로 유명했던 손바시였지만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라 하늘색 잠옷 차림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온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달려온 티가 역력했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고요. 손바시 거친 숨을 헐떡이며 스크린을 올려다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20년간 재난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화면에 표시된 수치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댐 중간부 균열 진행률이 무려 82.7%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손밭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댐의 균열 진행률이 60%만 넘어도 즉시 비상사태로 분류되거든요. 80%를 넘으면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에요. 만약 이 댐이 무너진다면 하류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물기둥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손밭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댐이 그에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거든요. 세피안댐은 바로 중국계 건설회사인 중남건설그룹이 설계하고 시공한 댐이었어요. 20년 전에도 같은 회사가 만든 다른 댐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그때 손밭의 소중한 동생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손밭에게는 5살 어린 동생 솜차이가 있었어요. 공학도의 꿈을 키우며 댐 건설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순수한 청년이었죠. 그런 솜차이가 20년 전 중국 회사가 시공한 댐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손밭은 재난관리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이 댐의 건설 과정이었어요. 중국 측은 처음부터 라오스 정부의 안전기준 검토를 완강히 거부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믿으라며 모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죠. 라오스의 토목 엔지니어들이 몇 차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라오스 기술진들의 현장 출입까지 제한했었거든요. 손밭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9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에 위치한 세콩댐이 무너진 그날 말이죠. 당시 21살이었던 손밭의 동생 솜차이는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어요. 솜차이는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특히 댐과 교량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일에 무척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세콩댐 건설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향하는 솜차이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중국 중남건설그룹이 시공하는 세콩댐은 당시 라오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였어요. 높이 45m, 길이
850m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이었죠. 중국 측은 이 댐이 라오스의 전력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큰 소리쳤어요.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라오스 정부에서 파견한 감리단이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중국 측은 이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라오스 기술진들의 현장 접근을 제한하기까지 했죠. 솜차이도 여러 번 형인 솜바색에 말했었어요. 현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물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보인다든지 철근 배치가 설계도와 다르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현장 감독들은 솜차이 같은 인턴생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요. 그날도 솜차이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현장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솜차이는 형인 솜바색에 전화를 걸어서 걱정을 털어놨어요. 댐 상부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요. 솜밭은 지금도 그때 동생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중국은 댐 건설의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만약 그때 솜차이의 걱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오후 2시 43분. 세콩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부실한 콘크리트가 수압을 견디지 못한 거였죠. 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류 지역 15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231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 중에는 솜차이도 있었어요. 댐이 무너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건설 근로자들과 기술진들은 대부분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솜차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사고 발생 5일 후였어요. 하류 10km 지점의 논밭에서 말이죠. 중국 중남건설그룹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는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품질 불량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중국 측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오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질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되레 책임을 전가하려 했죠. 결국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솜밭은 그날 이후 동생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관리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죠. 그렇기에 솜밭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댐 붕괴까지 남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균열 진행률 82.7%라는 수치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는 즉시 국제사회에 긴급 구조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미국이었어요. 라오스와 미국은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었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협력해왔거든요. 솜밭은 직접 주라우스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즉시 구조팀 파견을 요청했죠. 미국 대사관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담당 관리가 말하길 현재 미국은 중동 지역의 군사작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구조팀을 파견할 여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 위성을 통한 영상 정찰 지원은 가능하다고 했죠. 솜밭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위성 영상으로 댐의 균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 댐을 보강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정찰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다음으로 연락한 곳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난 대응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대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솜밭은 기대를 품고 도쿄에 있는 일본 국제협력기구에 연락했어요. 일본 측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댐 붕괴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요구한 건 사전 안전 계약서 작성이었어요. 일본 측은 자국의 기술진들이 라오스에서 작업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라오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도
사전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죠. 심지어 기술진들의 숙박과 식사 그리고 교통비까지 모두 라오스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어요. 손밭은 기가 막혔어요. 지금은 한 시각이라도 빨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야 하는 긴급 상황인데 복잡한 계약서 협상을 먼저 하자는 거였거든요. 계약서 검토와 승인 과정만 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도 손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요. 유럽연합에도 도움을 요청해봤죠. 이유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평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뤼셀에서 온 답변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유럽연합 측은 라오스의 댐 붕괴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 라오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장의 긴급 구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손밭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부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세피안 댐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세한 균열들은 모든 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였죠. 심지어 중국 측은 라오스 정부가 과도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건설 기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건설한 댐은 최고 품질의 기술과 자재로 만들어진 것이니 절대 붕괴할 리 없다면서 라오스가 근거 없는 공포감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세콩댐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중국 측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댐은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의 기술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결국 231명이 목숨을 잃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댐의 균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손밭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손밭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연락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라오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고 댐 관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거절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 5시 47분 손밭은 한국의 국가재난안전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라오스어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세피안 댐의 붕괴 위험, 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은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측의 반응은 손밭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상황을 들은 즉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과 3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국가재난안전본부 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지금 댐의 균열 진행률이 82.7%라고 하셨죠? 정확한 위치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들렸죠. 손밭이 댐의 상세한 정보를 설명하자 한국 본부장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우리의 댐 전문 구조팀을 파견하겠습니다. 계약서나 조건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죠.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입니다. 손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요? 미국은 영상 정찰만 해주겠다고 했고 일본은 복잡한 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비용이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시죠? 손밭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시각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팀은 2시간 내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까지는 비행기로 약 6시간 걸리니까 오늘 오후에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본부장의 말에 손밭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전 동생을 잃었을 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측에서 파견하기로 한 팀의 규모를 들었을 때 손밭은 정말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댐 구조 전문가 12명과 수중 작업 전문가 8명 또 응급의료진 6명 그리고 각종 첨단 장비까지 총 50명이 넘는 대규모 구조팀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손밭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나라가 어려울 때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한국 구조팀이 가져올 장비 목록을 들었을 때도 손밭은 깜짝 놀랐어요. 댐 균열 보강을 위한 특수 폴리머 주입 장비와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고압 드릴링 머신, 그리고 댐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는 3D 초음파 탐지기까지, 이런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구조팀장의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저희도 과거에 여러 번 댐 사고를 겪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15분. 손밭은 상황실의 모든 직원들에게 한국 구조팀의 파견 소식을 알렸어요. 그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손밭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전국의 댐 전문가들에게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평소라면 며칠이 걸릴 팀 구성이 단 2시간 만에 완료되었죠.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평소에 해외 재난 지원을 위한 상설 구조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팀장으로 선발된 김태현 박사는 25년간 댐 설계와 보수 분야에서 일해온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의 댐 응급 보강 기술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김 박사는 라오스 상황을 브리핑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지금 라오스 댐의 균열 진행률이 82.7%라고 합니다. 이는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장비와 기술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강한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한국 구조팀이 준비한 장비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급속 균열 봉합 시스템이었어요. 이는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로 특수 나노 폴리머를 고압으로 균열 부위에 주입해서 콘크리트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댐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죠. 또한 수중 작업을 위한 최첨단 장비들도 준비했어요. 수심 5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특수 잠수복과 물속에서도 정밀한 드릴링이 가능한 워터제트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댐 내부 구조를 3D로 스캔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까지, 모든 게 최고 수준이었어요. 김태현 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작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5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20년 전 같은 회사가 지은 댐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국제적 마인드였어요. 구조팀원 중 상당수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라오스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하고 온 상태였어요. 심지어 라오스 전통 인사법까지 배워와서 현지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준비를 마쳤죠. 오후 2시 15분. 한국 구조팀을 태운 특별기가 비엔티안 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에는 손밭을 비롯한 라오스 재난대책본부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밭이 김태현 팀장과 첫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로 와주셨군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조건을 내걸거나 거절했는데 손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동생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김태현 팀장은 손밭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상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한국과 라오스는 형제 국가잖아요. 공항에서 세피안댐까지는 헬리콥터로 이동했어요. 상공에서 내려다본 댐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어요. 댐 중앙 부분에 거대한 균열이 번개 모양으로 뻗어 있었고 균열 사이로 탁한 물줄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하류 지역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한 상태였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은 즉시 정밀 진단에 들어갔어요. 김태현 팀장이 직접 3D 초음파 스캐너를 댐 표면에 대고 내부 구조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몇 분 후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댐 내부가 마치 썩은 치즈처럼 구멍투성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균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댐 전체가 곳곳에 공극과 미세 균열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기초 부분의 콘크리트 상태가 심각했어요. 이건 시공 불량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실 시공입니다. 김 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을 과도하게 넣었고 철근 배치도 설계와 완전히 다르네요. 손밭이 이 사실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 동생이 바로 이런 부실 시공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니. 김 팀장은 손밭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분노할 시간은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댐을 살려내고 주민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한국팀은 즉시 응급 보강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위험한 균열 부위에 특수 나노 폴리머를 고압 주입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이 기술은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0분 만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중국인들이 대거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중남건설그룹에서 급히 파견한 기술진과 관리자들 15명이었죠. 중국 측 책임자가 거만한 태도로 한국팀에게 다가왔어요. 여기는 우리 회사가 건설한 댐입니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개입은 허용할 수 없어요. 당장 작업을 중단하세요. 김태현 팀장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금 이 댐이 무너지면 5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체면을 차리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건설한 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과장해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책임자가 고집스럽게 주장했어요. 바로 그 순간 댐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주 균열이 더욱 확장되면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댐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죠.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한국팀의 작업을 방해하려 했어요. 당장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중국 책임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김태현 팀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중국 책임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존심이요? 지금 5만 명의 생명이 위험한데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년 전에도 당신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231명이 죽었죠. 손밭이 나서서 중국 측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20년 전 제 동생도 당신들의 부실 시공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팀이 작업할 수 있도록 비켜주세요. 중국 측이 계속 방해하려 하자 김 팀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방해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한국 구조팀은 중국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김 팀장을 비롯한 수중 작업팀이 직접 댐 내부로 잠수에 들어갔어요. 물속에서 균열 부위에 특수 폴리머를 주입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죠. 팀장님, 너무 위험해요. 언제 댐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김 팀장은 망설이지 않고 탁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에서의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균열 부위를 찾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수시로 들려오는 댐의 균열 소리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4시간 연속으로 교대 없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팀원들 모두가 극한의 피로에 시달렸지만 라오스 주민들을 구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냈어요. 중국 측은 처음에는 한국팀을 방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한국팀의 헌신적인 모습과 놀라운 기술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연속 작업 끝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특수 나노 폴리머 기술로 주요 균열 부위가 모두 봉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댐에서 새어나오던 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됐다, 균열 진행이 멈췄어요. 현장 엔지니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균열 진행률이 82.7%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표시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댐을 살려낸 거였어요. 손밭은 김태현 팀장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김 팀장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죠.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보낸 비용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손밭이 긴장하며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적힌 금액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순간 한국 정부에서 보낸 팩스 한 장이 손밭의 손에 전달되었어요. 손밭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울컥했어요. 팩스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라오스 정부 귀하, 한국의 K재난기술단이 파견한 구조팀의 모든 활동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별도의 청구나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국가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손밭이 아직 팩스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의 K재난기술단장이 직접 걸어온 전화였어요. 손밭 차관님, 안녕하세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진지했어요. 손밭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단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1984년 2000댐 붕괴 위기를 겪으며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도 과거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한편 댐 현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팀의 48시간 연속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특수 나노 폴리머 기술로 주요 균열 부위가 완전히 봉합되었고 댐에서 새어나오던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틀 후인 7월 27일 오후 3시 드디어 세피안 댐의 수위가 완전히 안정되며 위기가 종료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실시간 대응력 덕분에 댐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낸 거였어요.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구조 작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한 댐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이 중국 시공사보다 최소 2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중국 측이 20년 동안 방치했던 구조적 결함을 한국은 단 48시간 만에 해결해낸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구조 작업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복잡한 계약서와 조건부터 내세웠던 것과 달리 한국은 오직 생명 구조에만 집중했어요. 비용이나 보상 같은 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댐 현장에 있던 국제 기자들도 한국 팀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CNN의 한 기자는 이런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BBC 기자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죠. 손밭은 구조 작업이 완료된 후 김태현 팀장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김 팀장은 손밭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라오스가 어려울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5만 6천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날, 라오스 전체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장 한편에서 한 K 구조원이 혼자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막내 엔지니어 박준호 씨였죠. 박준호 씨는 이번 구조팀에서 가장 어린 27살이었어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재난안전기술원에 입사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신입이었죠. 하지만 이번 라오스 구조 작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마침 그 모습을 본 현지 라오스 주민 한 분이 궁금해하며 다가와서 물었어요. 왜 우세요? 모든 게 잘 끝났는데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준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이 우리 70년 전 한국과 너무 닮아서요. 그때 우리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라오스 주민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표정을 짓자 박준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댐도 다리도 도로도 모든 게 파괴되어 있었죠.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미국, 영국, 터키, 심지어 에티오피아까지요. 조건 없이 그냥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라오스 주민들도 하나둘씩
박준호 씨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 직후에 유엔군 병사들이 굶주린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빵을 나눠줬다고요. 그때 받은 그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죠. 박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댐을 바라봤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7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베풀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꿈만 같아요. 그 순간 한 라오스 할머니가 박준호 씨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는 라오스 말로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통역사가 번역해줬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손자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은 천사다라고 하시네요. 박준호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마치 자신의 할머니 손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감사해야 해요. 저희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한국 구조팀원들도 모두 울컥했어요. 김태현 팀장은 팀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야.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지. 현장에 있던 국제 기자들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로이터 통신 기자는 한국 구조팀원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눈물이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날 저녁 라오스 현지 뉴스에서는 박준호 씨와 할머니의 만남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어요. 라오스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구조 작업이 끝난 지 사흘 후인 7월 30일 오전, 라오스에서는 외교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라오스 대통령 분인양 보라치트가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보통은 외국 대사가 대통령궁을 방문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죠.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차가 비엔티안 시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분인양 대통령이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라오스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분인양 대통령은 한국 대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라오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조건을 내걸거나 외면했을 때 오직 한국만이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은혜는 라오스 국민 모두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거예요. 한국 대사는 깜짝 놀라며 대통령을 부축했어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드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국은 영상 정찰만 해주겠다고 했고 일본은 복잡한 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했어요. 중국은 아예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라오스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라오스 국민들은 TV 앞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세피안댐 하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비엔티안 시내의 한 카페에서 TV를 보고 있던 대학생 칸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야. 친구인 손폰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내 삼촌도 댐 하류에 살거든. 정말 아찔해. 대통령은 한국 대사관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동안 한국의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김태현 팀장에게는 라오스 최고 훈장인 자유훈장을 직접 수여했어요. 김 박사님, 당신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라오스의 영웅입니다. 이 훈장은
라오스 국민 전체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김태현 팀장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김 팀장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구조팀원들과 라오스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대사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 국민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라오스 전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 집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한국 국기와 라오스 국기를 함께 들고 한국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어요. 그때 베이징 외교부 청사 7층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리웨이 외교부 대변인이 책상 위에 긴급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보고서에는 믿기 힘든 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이 48시간 만에 댐을 완벽하게 수리했다는 것, 라오스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서 절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라오스 정부가 중국과의 모든 댐 건설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문제없다, 과장된 것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던 중국 정부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중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가장 큰 충격은 기술 격차였어요. 중국 전문가들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던 댐 보수 작업을 한국은 단 48시간 만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베이징 대학교 토목공학과 왕젠민 교수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사용한 나노 폴리머 기술은 우리가 아직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들은 이미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한편 라오스 현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비엔티안 시내 곳곳에서 한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라오스 국립대학교 학생회장 부하통이 SNS에 올린 글이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20년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댐을 지어줬지만 결국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3일 만에 우리를 구해줬다.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겠다. 이 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감사와 중국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나라들이 갑자기 사업, 재검토를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라오스 사건을 보고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안전성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중국의 건설 방식이 과연 옳은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라오스에 긴급 경제 원조 10억 달러를 약속하고 베이징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 회담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밭 차관은 중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업체와 일할 수 없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중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글로벌 타임스나 차이나 데일리 같은 매체들이 갑자기 관련 보도를 중단했어요. 대신 한중 우호 협력이나 동아시아 평화 같은 뻔한 기사들만 쏟아냈죠.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어요. 돈과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었죠. 20년간 중국이 구축해온 동남아시아 영향력이 단 3일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피안댐을 건설했던 중국 수전 그룹은 라오스에서만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계약이 취소 위기에 놓인 상황이 된 거였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었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곧 정부의 검열로 묻혀버렸죠. 결국 중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뻔한 성명만 발표하며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오스 세피안댐 구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옆나라 캄보디아였어요.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총리실에서는 라오스 소식을 접한 직후 긴급 회의가 열렸거든요. 훈센 총리가 참모들 앞에서 말했어요. 라오스에서 일어난 일 정말 놀랍지 않나? 한국 팀이 48시간 만에 댐을 고쳤다고. 총리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국토건설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총리님. 중국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은 이틀 만에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센 총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캄보디아도 매년 메콩강 유역 홍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홍수로 인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어요. 우리도 메콩강 문제가 심각하잖나. 매년 우기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총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외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총리님,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훈센 총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봐. 우리도 홍수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날 오후 캄보디아 외무부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공식 서한이 전달되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절실했어요. 캄보디아도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보여주신 한국의 전문성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은 곧바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해졌어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까지 모든 나라들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외교부 동남아시아 태평양국에서는 연일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협력문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동남아시아 태평양국장이 차관에게 보고했어요. 라오스 사태 이후 일주일 만에 6개국에서 공식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기회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닌 새로운 외교 전략의 출발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각축장이었는데 한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거든요. 무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닌 순수한 기술력과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말이에요. 라오스에서 댐 구조 작업을 마친 김태현 팀장과 구조팀원들은 비엔티안 공항에서 짐을 챙기며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바 차관이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왔어요. 김 박사님, 잠깐만요. 손밭이 숨을 헐떡이며 김태현 팀장을 불렀어요. 김 팀장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차관님,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손밭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모두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김 팀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홍수 문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 대응 기술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태국에서도 공동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고요. 김태현 팀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박준호 막내 엔지니어가 나섰어요. 팀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선 기술 자료라도 공유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팀장님. 우리가 라오스에서 사용한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도 알려줄 수 있어요. 김태현 팀장이 손바세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렇게 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각국과 우리 기술을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손밭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희가 개발한 모든 자료를 라오스에 남겨드릴게요. 김 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매년 동남아시아 재난 대응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팀원들이 놀라며 팀장을 바라봤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셔도 되나요? 김태현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국제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 라오스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와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이미 있었거든. 손밭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보통 이런 기술 지원에는 여러 조건은 딱 하나예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이 기술들을 정말 사람들을 구하는 데만 사용해 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팀장님,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장비도 500세트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밭이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팀은 정말 다르네요. 다른 나라들은 계약서부터 내밀고 조건부터 따지는데 한국은 그냥 사람 구하는데 쓰라고만 하시네요. 김태현 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도 예전에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인 거죠. 형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날 저녁 라오스 국영방송에서는 이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한국 구조팀, 동남아시아 전체에 재난 대응 기술 무상 지원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현 팀장의 휴대폰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에 감격해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라오스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김태현 팀장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재난 대응 담당자들이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며 세미나 개최를 요청한 거였어요. 박준호가 전화를 받고 김 팀장에게 말했어요. 라오스 손밭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모두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김태현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세미나를 열어보자고 말했어요. 라오스에서 사용한 기술들을 모두 공개해서 알려주자는 거였어요. 다른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중요한 기술들을 그냥 공개해도 되는지 말이에요. 김태현 팀장은 기술은 혼자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었을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고 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총 50명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손밭 차관도 라오스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참석했어요. 김태현 팀장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공개할 기술들은 모두 라오스 세피안댐에서 실제로 사용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노폴리머, 균열 봉합 기술부터 실시간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엔지니어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중요한 기술들을 왜 무료로 공개하는지, 보통은 특허를 내거나 기술료를 받는데 말이에요. 김태현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의리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김 팀장이 계속해서 라오스에서 5만 명이 죽을 뻔한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들이 전쟁으로 굶주릴 때 도움받았던 그 마음을 갚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손밭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허접한 기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김 팀장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중국이 지은 댐이 얼마나 엉성했는지 직접 봤다고,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건설했다고 말이에요. 박준호가 옆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실제로 세피안댐의 균열 패턴을 분석해보니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한국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부실 시공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기자 나리사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나리사가 말했어요. 김 박사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지만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요. 한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리사를 바라봤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리사의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어요. 자신은 10년간 국제 분야를 취재해왔는데 처음에는 조건 없이 도와준다고 하던 나라들이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어요. 특히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형제국, 우호 협력이라며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주고
항만 사용권까지 빼앗아갔다고 말이에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회장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리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의 이런 제안도 의심스럽다고, 나중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리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나리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태국에는 한국인들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태국의 한류 문화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였어요. 나리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이번 서울 취재에서 한 식당에서 본 장면인데, 불법 체류 상태인 태국인 여성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도와주려 했다는 거였어요. 김태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나리사에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나리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건지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만약 나중에 한국이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자신을 욕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히려 한국이 바라는 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안전해지는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웃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나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만약 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도 상관없는지 말이에요. 김태현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히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기술은 많은 사람이 나눠 쓸수록 더 발전한다고 설명했어요. 나리사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도 중국처럼 결국 자국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 의심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다른 것 같다고 말이에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인정을 구분할 줄 아는 민족성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나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의심 많았던 것 같다고. 중국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모든 나라를 의심하게 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정말 조건 없는 도움이라면 태국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김태현 팀장이 나리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오히려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진짜 좋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전 세계 언론들이 하나의 숫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원이었어요. 한국이 라오스댐 구조 작업과 동남아시아 기술 지원에 쓴 예산이 정확히 영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죠. 처음 이 사실을 보도한 건 로이터 통신이었어요. 로이터 기자가 김태현 팀장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기자가 라오스 구조 작업과 세미나 개최에 든 총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담담하게 정확히 영원이라고 답했어요. 기자가 놀라며 영원이 무슨 말인지 다시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은 팀원들이 모두 자비로 라오스에 갔다고 설명했어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모두 개인 부담이었고 장비들도 연구소에 있던 것들을 가져간 거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더욱 놀라며 세미나 개최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어요. 박준호가 옆에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대답했어요. 코엑스 대관료, 자료 제작비, 참가자들 숙박비까지 모두 팀원들이 돈을 모아서 냈다고 설명했어요. 기자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웃으며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돈 계산하고 도와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보통 국제 구조 작업이나 기술 지원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경우 해외 재난 지원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쓰고 중국도 1대1로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1원도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낸 거였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영원 외교돈이 아닌 철학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미국이 달러로, 중국이 위안화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한국은 영원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어요. 이것은 21세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라고 평가했어요. 영국 가디언지도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어요. 정부 예산이 아닌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 경제적 이익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일어났어요.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 팀원들이 개인 돈으로 자신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비엔티안 시내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흥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우리를 구해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친구에게 물었어요. 친구가 놀라며 정부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했는지 되물었어요. 첫 번째 학생이 그렇다고 하면서 심지어 항공료까지 자기들이 냈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탄했어요. 이런 대화는 라오스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라오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감사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농부들까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한 거였어요. 손밭 차관이 김태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오스 국민들이 감사 성금을 모으고 있으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김태현 팀장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돈은 라오스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어요. 손밭 차관이 그럼 적어도 라오스 전통 기념품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받을 건지 물었어요. 김태현 팀장이 정말 괜찮다고 답했어요. 손밭 차관과 라오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만 봐도 충분히 보상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이 대화 내용이 라오스 언론에 보도되자 라오스 국민들의 감동은 더욱 깊어졌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카르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고마움 캠페인을 시작한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대학생 리나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썼어요. 자기 돈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적었어요. 이 글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 시내 중심가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의 영원이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가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김태현 팀장과 구조팀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했어요. 한 네티즌이 댓글에 저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썼어요. 진짜 멋있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댓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우정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김태현 팀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김태현 팀장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신은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덧붙였어요. 국제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영원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외교, 이익이 아닌 철학으로 움직이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CNN의 한 앵커가 뉴스에서 한국이 증명한 것은 진정한 힘이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영혼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생명을 바꿨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거였어요.